됐지? 나중에 볼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 중에서 지금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명반응 과정부터 살펴볼 건데, 일단 과정 살펴보기 전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 엽, 녹체제, 주로 식물의 뿌리, 줄기, 잎 중에서 잎에 있는 엽육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엽록체의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돼. 그렇죠? 이게 엽록체 구조가 되는 거고, 엽록체 이미 뭐 생명과 원시간을 배웠다시피 몇 종막이다? 이종막이지. 그래서 바깥쪽을 뭐라 불러요? 외막이라 부르고 안쪽은 내막이다라고 불러요. 이랬지? 그래서 엽록체 같은 경우는 내막과 외막은 큰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막구조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 막구조가. 그래서 안을 보게 되면 이게 마치 동전처럼 생겼잖아. 동전들이 겹쳐져 있는 모양을 전체 구조물을 이거 뭐라 부르냐면 그라나라 불러요. 그라나. 이랬지? 그라나. 그 다음에 그라나에서 이 동전 크기 하나 있잖아. 이 동전 크기 이 하나를 뭐라 부르냐면 틸라코이드라 불러요. 이게 동전이 영어로 코인이잖아. 코인. 이제 코인의 어원을 따가지고 코인이 겹쳐있는 구조다 그래가지고 틸라코이드 이런 말을 붙여준 거고. 자, 그 다음 틸라코이드도 아까 얘기했지만 막구조야. 얘들도 인지질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박혀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이 박혀 들어가 있고, 이 틸라코이드로 구성된 이 그라나에서 바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명반응이 일어나요. 됐지? 당연한 거겠지만 명반응의 산물 중에 아까 NADPH라든지 ATP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지? 그게 이 막에 있는 뭐들의 기능을 통해서, 단백질의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틸라코이드 주변의 공간 있지? 틸라코이드 이 주변의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 주변의 공간을 스트로마다라고 불러. 스트로마. 됐지? 이 스트로마가 바로 뭐가 일어나는 장소냐면 암반응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암반응이. 그러면 암반응에 필요한 효소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트로마에 이제 산재되어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엽록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원핵세포로부터 기원된 거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체 DNA가 존재하고 있겠지. 이 자체 DNA가 바로 어디 속에 있어요? 스트로마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체 뭐를 가지고 있어요? DNA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 DNA 구조가 선형이 아니라 무슨 구조예요? 원형의 구조예요. 세균처럼. 됐지? 그 다음에 DNA로부터 역시 뭘 만들 수 있어? RNA를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RNA를 읽어낼 수 있는 뭐도 있는 것이고 리보솜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엽록체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뭘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전부 다 스트로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틸라코이드 하나를 좀 확대를 시키잖아. 틸라코이드를 포함한 그라나 일부를 확대시키게 되면 이게 틸라코이드고, 얘가 이제 틸라코이드 막이 되겠지. 이렇게 막.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외부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면 돼? 스트로마라 부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말 그대로 틸라코이드 내부가 되는 거지. 여기 틸라코이드 내부 또는 내강이다는 말을 표현해. 내강, 내부, 내강.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틸라코이드 막에 바로 명반응에 관여하는 뭐들이? 단백질들이 박혀 있고, 이 단백질들 중에서 색소를 포함한 단백질이 있어요. 이 색소를 포함하는 단백질이 바로 무슨 에너지 흡수해가지고? 비대에너지 흡수해가지고 이걸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색소를 포함한 단백질들 중에서 특히 얘들이 빛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뭐라 부르냐면 광계라 불러요. 광계. 그렇지? 광계. 계자가 시스템, 빛을 모아주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광계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냐면 2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2라는 이름 붙였어요. 2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이랬지? 그 다음에 이런 광계를 포함한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는 역시 명반응에 관여하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이 박혀져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이랬니? 나중에 여기 내부를 확대시켜가지고 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고. 오케이? 됐니? 재밌지? 재미없냐? 재밌어야지. 아, 이런 구조였구나. 넘어간다? 넘어가 되니? 네. 자, 볼게요. 이게 틸라코이드 막이에요. 틸라코이드 막. 위치 잡아줄게. 어디로 확대한 거라고 보면 되냐면 이쪽 막을 확대한 거라고 보면 돼요. 이쪽 막을 확대한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 방향 잡아야 돼. 여기 틸라코이드 막 그러면 아래쪽은 무슨 공간이 돼? 스트로마가 되지. 위쪽은 틸라코이드 내부 또는 내강이 되겠지. 내부 또는 내강.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 있는 대표적인 아까 색소를 포함한 단백질 뭐 관계가 있어요. 관계. 됐지? 그래서 이 관계 하나를 1, 하나를 2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관계 1, 관계 2. 이해됐지? 이제 여기에 이제 뭐들이 박혀 있다는 얘기야. 색소들이 박혀 있지. 단백질 사이사이로 색소들이 박혀 있고 그 색소의 종류가 몇 종류가? 4종류가 박혀 있지. 4종류가. 됐지? 가장 중심에 뭐가 박혀 있어요? 엽록소 A가 있어요. 가장 중심에 엽록소 A가 있고 그래서 엽록소 A가 관계 가장 중심에 있어서 이걸 무슨 색소로 표현하냐면 중심색소다라고 표현해요. 중심색소. 됐지? 그럼 나머지 색소들이 여기 주변에 있는 거거든. 그럼 엽록소 A를 제외한 나머지 색소들은 말 그대로 보조해줄 역할을 해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나머지 색소들은 무슨 색소로 정의하면 보조색소로 정의해요. 보조색소.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참고로 이때 중심색소의 명칭이거든. 중심색소 명칭. 참고로 이 색소들이 바로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비대에너지 중에서 당연히 무슨 선을 흡수하겠어? 가시광선 흡수하겠지. 가시광선의 파장이 대략 400에서 700나노미터란 말이야. 특히 엽록소 A 같은 경우는 어떤 파장을 위주로 잘 흡수하냐면 680나노미터의 파장을 주로 잘 흡수를 하거든. 이것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위주로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2에 있는 엽록소 A 중심 색소를 뭐라 표현하냐면 P680이다라고 표현해. 그렇지? P가 뭐의 약자냐면 색소의 약자예요. 색소가 영어로 뭔지 아니? P 그 뭐라 그래요? 나 잘 모르겠다. 피그먼트인가? 아무튼 그래. 그래서 P 색소 680. 중심 색소는 P680은 정확하게 엽록소 A 관계 2의 엽록소 A를 의미하는 거야. 알았지? 가끔 이 중심 색소 P680을 관계 2 자체로 인식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됐지? P680이다 부르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나머지 보조 색소 첫 번째 엽록소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카로틴이에요. 우리 적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라색으로 나오죠. 카로틴 우리 적색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에 뭐가 있어요? 잔토필이 있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보조 색소다라고 표현하는 거. 됐니? 이제 관계 오늘 볼게요. 관계 온도 구조가 똑같은데 색소만 중심 색소만 성질이 살짝 달라요. 일단 엽록소 A가 있어요. 나머지 보조 색소 있는 건 똑같아요. 엽록소 A가 이거하고 성질이 살짝 다르거든. 그래서 어떤 성질이 다르냐면 주로 잘 흡수하는 파장의 종류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놈은 뭘 잘 흡수해요?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주로 잘 흡수하거든. 그래서 관계 1의 중심 색소를 P700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됐지? 그치? 이때 중심 색소의 역할은 보조 색소들로부터 무슨 에너지를 모아주냐면 각 색소들이 흡수한 에너지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엽록소 A라는 중심 색소가 없어버리면 이 에너지를 모을 수가 없어요. 이 에너지가 안 모아지면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 색소가 없어버리면 광합성 자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됐니? 그치? 그럼 잘 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되니? 이제 그래서 이제 비대에너지가 이제 동시에 들어오잖아. 비대에너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이것들 중에서 가시광선이 들어오겠지. 가시광선을 각 파장별로 보조 색소들이 뭐하게 돼요? 흡수하게 되는 거지. 흡수하게 되면 색소는 이걸 흡수하자마자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다 표현하면 되냐면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다 보면 되고 이 화학 에너지를 어디다가 몰아준다고? A에다가 몰아주기 시작을 한다고. 이해됐지? 그럼 A의 에너지 수준이 뭐 하겠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A에서 화학 에너지가 듬뿍 담긴 어떤 특정 입자를 방출시키거든. 그 입자가 뭘 것 같아요? 전자예요. 전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당에 에너지를 저장할 때는 수소에다 저장하는 거고 수소 중에서도 정확히 뭐라 그랬어? 전자라고 그랬거든. 전자에다가 일단 이걸 실어가지고 방출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중심색소 A에서 전자가 방출돼. 뭐가 듬뿍 담긴? 에너지가 듬뿍 담긴 전자가 방출된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때 방출된 전자를 수소 원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무슨 당에 껴 집어넣으면 돼. 포도당에 껴 집어넣으면 되거든. 근데 거기에 대한 또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 이해됐니? 그지? 그다음에 이때 전자를 표현할 때 보통 뭐 물리 시간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그지? 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1호 일렉트론. 됐지? 이때 이제 전자가 방출될 때 한 번에 방출되는 전자는 보통 2개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두 개가 기본적으로 보면 돼. 두 개의 전자가 방출되면 이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이제 명반응에 필요한 산물들을 만들게 된다. 오케이? 이해됐지? 그럼 잘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색소들을 한번 분리시켜 볼 거예요. 색소 분리 실험. 색소는 어디 있다고? 엽록체 안에, 틸라코이드 막에, 어디? 관계 속에 있다고. 이 색소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번 분리시켜 볼 거란 얘기. 됐지? 그 색소 분리 실험 있지? 예? 별표 치세요. 시험이 가끔이 아니라 좀 자주 등장을 해요, 시험이. 됐지? 그럼 식물이 필요할 거 아니야? 식물 준비했지? 이거 뭐야? 뭐 같아? 뭐 같냐고? 시금치. 시금치가 잎이 넓잖아, 이만큼. 그래서 여기 이제 잎 속에 있는 세포를 다 찢어가지고 세포 속에 있는 엽록체 찢어가지고 거기 있는 관계를 다 꺼내야 되잖아. 그래서 막자 사발에 넣어놓고 엄청나게 쳐서요. 사정쳐요, 사정씩. 됐지? 그래서 다 찢어버리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놈을 이제 걸러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거름종이를 준비하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거름종이 위에다가 이 걸러진 액체를 살짝 보이나요? 여기다 살짝 찍어요. 이 됐냐? 됐지? 뭐 하게 될지 알겠지? 중학교 때 배웠는데 혼합으로 분류하는 거야. 크로마토그래피 할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찍혀진, 됐지? 찍혀진 이 안에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지금? 색소가 있단 말이야. 이 색소를 뭐 시킬 거예요? 분리시킬 거예요. 됐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니? 용매가 필요해요. 됐지? 그래서 이런 메스실린더 있잖아. 메스실린더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냥 간단하게 시험관을 할게요. 이렇게. 시험관 속에다가 특정 뭘 집어넣어요? 용매를 집어넣어요. 됐지? 용매의 종류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떤 용매를 써야 되는지는 알아야 돼. 용매 이름 안 외워도 되는데 어떤 용매를 써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여기 액체가 묻어있는 이 거름종이를 여기다가 이제 살짝 올려놔요. 이게 됐지? 참고로 여기를 분리시키려는 거는 용매가 거름종이를 스며들면서 올라오잖아.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지? 뭐야, 화학시험 배우잖아. 화장지에다가 물 적시면 화장지에 물이 막 올라오잖아. 그거 뭐라 그래?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래요. 뭐 중요한 건 아니야. 모세관 현상 이용해서 얘들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집어넣을 때 이 그러니까 분리하고 싶은 액체를 이 안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안 되겠지. 위에다 분리시키고 안에 넣어버리면 다 녹아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렇지? 그래서 항상 용매 위에다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용매가 쑥 올라오면서 여기들을 녹여가지고 서서히 뭐 하게 될 거예요? 이동시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쓰는 용매는 뭘 써야 되냐면 색소를 운반시킬 거잖아. 그러면 색소가 여기에 뭐 할 수 있어야 돼? 녹을 수 있어야 올라오겠지. 녹을 수 없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매는 색소를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용매가 톨루엔이라는 유기 용매가 있는데 뭐 이 이름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됐죠? 그러면 이놈들이 이제 용매에 대한 뭐 용해도라든지 그 다음에 거름종이와의 흡착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면 색소들이 차례차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가 된다는 얘기지. 대표적인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물이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그렇지? 이거 만드는 거 고생했다. 그럼 물이 봐봐. 물이 여기 용매가 최대로 올라간 지점이지? 여기를 최대 용매의 전개 거리라 그래요. 여기서 참고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뭐 된다 표현하냐면 전개된다 표현하거든. 이동한다는 거. 됐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간중간에 이런 식의 색소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와요. 이해됐냐? 그렇지? 이때 어떤 색소들이 분리가 되는지 이 순서를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짜증나잖아, 이게. 과거에는 안 물어봤거든. 최근에는 이거 순서만 물어본단 말이야. 그렇지? 어쨌든 첫 번째 갈라지는 게, 첫 번째 분리되는 게 엽록소 B예요. 엽록소 B.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되는 게 엽록소 A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잔토필이에요. 네 번째가 카로틴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순서도 좀 외워주고. 그럼 중심 색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이제 P700이나 P980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무슨 색소? 보조 색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놈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올라가는 정도를 우리가 무슨 유리라 표현하냐면 전개율이라 부르거든. 그래서 직접 뭘 구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냐면 전개율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도 나와요. 됐지? 전개율은 말 그대로 비율이거든. 비율. 됐지?
그러니까 일단 출발 지점은 뭘 찍은 점이야 아까? 최초 액체를 찍은 지점이지. 액체 추출력을 찍은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 지점을 삼으면 돼요. 됐지?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원점이라 표현하는 거고. 용매 전선 말이 좀 복잡하게 적어놔요. 이걸 전개시킨다고 그러고 전개율을 구할 거예요. 자, 원점으로부터 용매가 최대로 올라간 거리 있지? 용매가 최대로 올라간 이 거리를 몇 %로 잡을 거냐면 100%로 잡을 거예요. 됐지? 그러면 나머지 카로틴이나 잔토필이 올라간 이 여기서의 거리가 100%에 비하면 몇 프로에 해당되냐 이거지. 이해되냐? 그러면 이게 카로틴이야. 그럼 카로틴이 이만큼 올라갔대요. C만큼. 그러면 카로틴의 전개율은 L분의 C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잔토필의 거리는 L분의 I분의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됐니? 구할 수 있겠니? 됐지? 그럼 엽록소 A의 전개거리는 L분의 A 하면 되는 거고 엽록소 B의 전개거리는 L분의 이거 뭐 하면 돼요? 뭐라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대요. 뭐라 하냐 이거? 뭐라 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이상한 기호인데 아무튼 이해됐지? 네. 몰라 그냥 엽록소 B라 그래 그냥. 됐지?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전개율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율이 높을 조건이 있거든. 예를 들면 카로틴이 전개율이 가장 높잖아. 카로틴은 왜 전개율이 가장 높냐 그러면 가장 첫 번째예요. 분자량이 클수록 많이 올라가겠니? 작을수록 많이 올라가겠니? 작을수록 많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분자량이 작을수록 됐지. 그 다음에 용매와의 용해도가 클수록 많이 올라가겠니? 적을수록 많이 올라가겠니? 클수록 많이 올라가겠지. 잘 녹으면 잘 녹을수록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용해도가 클수록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름 종류의 흡착도거든. 흡착도가 크면 잘 안 올라가겠지. 그래서 종이와의 흡착률이 뭐할수록 낮을수록 전개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됐니?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거거든. 실험 결과를. 다양한 실험 결과를 해요. 이렇게 있대요. 됐지? 이것과 이거 차이 좀 보이냐? 여기는 이것보다 두께가 얇잖아. 그러면 여기는 여기보다 전체적인 색소 양이 뭐하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지. 그치? 이것만 나왔대요. 뭐가 안 나왔어요? 엽록소 A가 B가 안 보였어요. 이거는 주로 뭐 어떤 잎? 단풍잎. 됐지?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엽록소 같은 경우는 여기 둘보다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얘가 쉽게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거야. 단풍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 거야. 이해됐지? 그럼 단풍 광합성 해 못해? 못한다고. 왜? 엽록소 A가 없잖아. 중심 세수가 없단 말이야. 알았어? 이제 가만히 치지 마. 됐냐? 자, 그 다음 광합성이 가능한 생물의 분류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생물의 분류에서 배워요. 그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게 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 광합성이 가능한 생물들이에요. 광합성이 가능한 생물들. 그렇지? C도 엽록소. 봐.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우리는 주로 뭘 다루니? 식물을 다루니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색소를 위주로 설명하는 거고 실제 광합성이 가능한 생물체가 식물 말고 조류들 있잖아. 그럼 조류들도 나름대로 다 색소들이 있는데 실제 식물하고 좀 뭐예요?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A는 다 갖고 있거든. 왜? 이게 무슨 색소라고 그래? 중심 색소라고 그래. 이게 됐지?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게 홍조류나 갈조류, 녹조류를 통해서 이렇게 진화하는 거 보는 거거든. 녹조류하고 식물계는 색소 종류가 정확히 보여. 똑같거든. 그러니까 색소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많은 가시광선의 파장들을 모으려고 노력했겠지. 그런 식으로 색소도 발전해 왔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진화의 결과를 보면 되는 거고 실제 이게 3단원 생물의 분류 들어가면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는 수능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지? 그냥 넘어갈게요. 됐니? 나중에 막 대표적에도 막 외워야 되고 막 외워야 되는데 그냥 봐. 그냥 우리가 실험재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지 뭐. 콜로렐라, 헤캄이 대표적인 녹조류고 녹조류는 뭐와 똑같이 보면 돼요? 식물과 똑같이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 실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명반 과정 들어갈게요. 명반응 과정을 이해하려 하지 마. 흐름 외우는 거야. 흐름은 외우는 거라고. 그렇지? 이해하려 하지 마. 외우는 거야. 됐지? 이게 틸라코이드 막이에요. 항상 방향 잘 잡아. 여기가 틸라코이드 내부야. 말 쪽은 뭐야? 스트로마가 되겠지? 간혹 문제 나오면 이걸 뒤집어서 내요. 알았지? 이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뭐가 있어요? 관계 두 종류가 있어요. 뭐? 2하고 그 다음에 1이 있지? 관계 2.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색소들이 있고 항상 중심에는 중심 색소 A. 됐지? P680과 P700이 존재하는 거고. 됐지? 그러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조 색소가 B를 중심으로 보여줘요. 몰아주면 이때 에너지가 듬뿍 담긴 뭘 방출하게 돼? 전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가 기본적으로 몇 개씩 나가요? 2개씩 나가거든. 이해됐지? 그럼 엽록소 A는 항상 2개의 전자를 계속 내주는 게 아니라 2개의 전자가 나가면 여기를 반드시 2개의 전자를 또 뭐 해줘야 돼? 채워줘야 돼. 채워줘야 나가는 거야. 알았지? 이해됐니? 그럼 A 2개가 나갔단 말이야. 그럼 이미 기존에 뭐 했단 말이야 얘가? 채워진 게 나간 거거든. 이해됐지? 그럼 여기를 비워줬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여기? 채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관계 2에 비워진 전자를 채울 때가 바로 뭘 이용을 하냐면 물을 이용을 해. 이해됐지? 물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관계 2 옆에를 보면 어떤 단백질이냐면 물을 전문적으로 분해시켜 줄 수 있는 물 분해 효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야. 물 분해 효소, 물을 전문적으로 분해시켜요. 그럼 물을 이놈들이 끌어다가 분해를 시키는 거거든. 그럼 뭘로 분해를 시키냐면 수소를 2개의 수소로 찢어버려요. 원자 상태로 찢어버려. 이해됐지? 그러면 뭐가 떨어져 나와요? 산소가 떨어져 나오지, 원자가. 이해됐지? 그럼 여기에서 물을 뜯은 이유는 이 물에 가지고 있는 수소가 가지고 있는 뭘 얻어내기 위한 거야? 전자를 얻어내기 위한 거거든. 그럼 수소 하나당 전자를 몇 개 가지니까? 하나를 가지니까 2개의 수소 원자는 몇 개를 채울 수 있어요? 2개의 전자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럼 이때의 전자는 에너지가 많이 당겨서 안 당겼어요? 안 당긴 게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냐? 그 다음에 에너지 받아가지고 에너지 담긴 전자가 나가는 거.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면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었잖아. 그럼 수소 원자가 뭐가 되겠냐?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온이 되겠지요. 이온이 돼요. 그래서 이놈이 무슨 이온이 돼요? 양이온 수소 이온이 돼요. 2개 수소 이온. 됐지? 얘는 이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나간 게 산소 원자란 말이야. 근데 원자 자체는 실제로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 산소는. 그래서 무슨 상태로 떨어져 나와요? 분자 상태로 떨어져 나와요. O2. 그럼 계수 맞춰야지. 이 계수 물어봐, 이제. 계수 맞추고 물어본다고. 물 분자 하나에서 산소 분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요. 뭐 이거 앞에 뭐라 표현하면 돼? 2분의 1 산소 원자가 떨어져 나온다 표현해. 됐니? 그지? 또 하나. 이때 물분해 효소만으로는 실제 물이 분해되기는 힘들거든. 그래서 이때 비대에너지가 살짝 들어가줘서 에너지 수준이 살짝 올라가야 이게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물이 분해되는데 그냥 분해되는 게 아니라 물분해 효소가 비대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수준이 올라갔을 때 분해가 되는 거거든. 이게 바로 활성화내지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그래서 물이 분해될 때 빛을 이용해서 분해하기 때문에 이걸 물의 무슨 분해를 하냐면 광분해라고 그래. 물의 광분해. 그렇지? 말이 멋져 보이지? 광분해. 빛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이렇게 비워진 전자를 채워줄 수 있고, 그러면 또다시 빛을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받아가지고 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또 방출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관계 2를 쫓아가면 이때 에너지가 듬뿍 담긴 전자는 반응성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높거든. 그러면 이놈들이 함부로 내보내게 되면 다른 물질과 빠르게 뭐해버려? 반응해버리거든. 그래서 이놈들이 다른 놈과 반응하지 않도록 바로 옆에 뭐들이 붙어있냐면 이걸 전달해주는 효소들이 붙어있어요. 효소들이. 그래서 이놈들이 말 그대로 전자를 받아다가 뭐 하는 거야? 뭐예요? 전달시켜주거든. 안정스럽게. 그래서 이 전자를 전문적으로 전달해주는 이 효소 전달 시스템을 무슨 전달 결합 표현하냐면 전자 전달 결합 표현을.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 이 전자 전달계가 관여를 해서 에너지가 듬뿍 담긴 전자가 이동하면 이 에너지가 이동할 때마다 이 전자가 이동할 때마다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량이 점점 뭐하기 시작하냐면 줄어들기 시작을 해.
그럼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얘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일에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떤 일을 쓰고 있냐면 여기를 설명하면 애들이 막 힘들어하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흐름이야. 알았지? 그럼 이 전자 전달계가 전자를 이동시키면서 전자 자체가 갖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놈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스트로마에 있는 이온 중에서 무슨 이온들이 있냐면 수소 이온들이 있어요. 수소 이온들. 됐지? 의심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이 전자 전달 효소가 뭘 붙잡아다가 수소 이온을 붙잡아다가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의 힘으로 얘를 뭐하기 시작을 해? 이놈을 틸라코이드 안쪽으로 집어넣기 시작을 해. 이해됐냐? 그러면 틸라코이드 내부 쪽에 수소 이온의 농도가 뭐해지게 돼요? 높아지게 되지. 됐어? 그럼 스트로마 쪽에 수소 이온 농도는 뭐하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수소 이온에 무슨 차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농도 차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유가 있겠지? 이따 설명할 거고. 이유는 됐냐? 왜 수소 이온인가요? 묻지 마. 나도 모르니까. 알았지?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흥분의 전도 과정에서 왜 나트륨 이온이 쓰여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되냐? 수소 이온이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량이 엄청 줄었겠지? 그럼 이 전자가 어디를 채워줘요? 관계원을 채워줘요. 그럼 관계원에 들어온 두 개의 전자는 일단 에너지가 다 떨어진 상태지. 그리고 관계원에서 뭘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에너지가 듬뿍 담긴 전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냐? 이렇게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 흐름에서 이 전자는 결국 누가 준 거예요? 최초에 물이 준 거잖아. 물을 통해서 이렇게 전자 이동이 가는 거예요. 이해됐냐? 됐지?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 역할이에요. 여기서 튀어나온 이 전자는 지금 에너지가 뭐예요?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제 이 전자를 어디다가 실을 거예요? 수소에다 실을 거예요. 어디에다가? 수소에다 실른다고. 그러면 그 옆에 어떤 단백질이 있고, 됐지? 단백질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어떤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이름까지 몰라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A한테 넘기거든. 됐냐? 그럼 이 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두 개의 전자를 받잖아. 두 개의 전자를 받으면 이 전자를 어디다가 실을 거예요? 수소에다 실을 거예요. 그럼 수소에다 실려면 수소 원자가 필요해? 수소 이온이 필요해? 수소 이온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뭘 끌어와요? 수소 이온을 끌어와요. 이해됐냐? 그렇지? 이때 이 단백질 있지? 이 단백질을 밑에다가 확대시켜가지고 그 흐름을 살짝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나한테 묻지 마. 알았어? 그냥 현상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치? 이 단백질이 이거지. 이해됐냐? 일단은 여기로부터 몇 개의 전자를 받아요? 두 개의 전자를 받지. 이해됐어? 됐지? 그럼 이 단백질은 이놈을 수소에다가 실어줄 놈이거든. 그래서 이놈 자체가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 효소가 갖는 이 효소가 갖는 보조 인자 중에서 조효소가 있어요. 그렇지? 이놈이 갖는 조효소가 바로 뭐예요? Na, D, P 플러스예요. 이해됐지? 이 주효소가 갖는 조효소가 NADP 플러스야. 이해됐지? 그리고 흐름 봐. 그럼 전자가 들어왔으면 이 전자를 일단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수소 이온.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수소 이온을 집어넣어요. 됐지? 집어넣고 이제 수소 이온과 전자를 합치지. 그러면 에너지가 듬뿍 담긴 뭐가 만들어져?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거든. 이게 됐냐? 그럼 이 수소 원자를 어디다 붙이면 돼요? NADP 플러스에다 붙이면 되거든. 봐. NADP 플러스의 플러스 뜻이 뭐야 지금?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수소가 바로 안 붙었거든. 여기다가 전자를 하나 채워줘야 되거든. 그래서 두 수소 원자 중에서 이놈이 하나가 희생을 해요. 희생을 해서 여기 놈이 다시 분리가 돼가지고 수소 이온과 뭘로 분리가 돼요? 전자로 다시 분리가 되고 이 하나의 전자가 이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냐? 그럼 뭐가 돼? 뭐가 되냐고? N, A, D, P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NADP 자체는 이제 에너지가 담긴 전자 하나를 받은 거지. 이게 됐지? 그리고 여기다가 나머지 뭐를 붙여줘요? 수소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 NADPH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여기서 무슨 이온이 떨어져 나와요? 수소 이온 하나가 떨어져 나와요. 이해됐냐? 원래 A가 가져야 될 전자를 NADP 플러스가 하나가 직접 가져갔고 나머지 전자는 수소 원자 만들어가지고 붙여준 거예요 지금. 이해됐지?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서 수소 이온이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오고 NADPH가 떨어져 나오고 수소 이온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수소 이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전자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몇 개 하나? NADP 하나. 에너지가 담긴 전자가 수소에 하나, 여기 자체적으로 하나 지금 들어가 있다고. 이해됐냐? 오케이? 이제 흐름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구나? NADPH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암 반응에 들어가서 포도당 만드는데 수소를 껴 집어넣으면 끝난다고.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간단히 표현할 때 여기서 무슨 조 효소가 들어가서 NADP 플러스 조 효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표현하는 거. 오케이? 됐지? 어쨌든 목적은 이거 만드는 거 첫 번째. 됐지? 그 다음 뭐 만들어야 돼? 명반응 산물격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뭐 ATP도 만들어야 되지? 이 농도차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뭘 만들기 위한 과정이냐면 ATP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야. 됐냐? 됐지? 처음에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게 하나의 흐름이거든. 흐름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 그냥 쉬워. 문제 보면 장난이야 이제. 흐름 보면 진짜야. 이거 이상 안 물어보거든. 가끔 계속 물어보고. 계속 맞추는 거 쉽잖아. 그지? 어쨌든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두 개의 전자 잘 안 보이는데 두 개의 전자 나왔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물이 분해돼가지고 지금 전자를 채워주는 과정이고. 이해되니? 수소 이온과 산소 분자 떨어졌지? 두 개의 전자가 지금 이렇게 붙었어요. 이거 자체를 물의 광분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여기서 출발한 전자들 같은 경우는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에너지량이 점점 뭐하게 돼요? 줄어들게 돼요. 됐지? 이 과정에서 뭐를? 수소 이온을 스트로마에서 어느 쪽으로? 틸라코이드 내부 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된다고. 이해됐지? 그러면 이 과정 자체는 막을 통한 이동이잖아. 그치? 그럼 에너지를 이용한 이동이니까 이 과정 자체가 무슨 수송이 돼? 능동수송이 되는 거지. 주의할 점이야. 생명과학 원에서는 능동수송에 필요한 에너지는 반드시 ATP의 분해를 통해 얻는다고 그러잖아. 이거는 ATP 분해가 아니지. 빛을 통해 얻어낸 에너지를 직접 활용하는 거야. 이해되냐? 이건 ATP 분해와 관련이 없어요. 이건 오히려 뭘 만드는 거야? 이걸 가지고 ATP 만드는 거야. 이따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원에서 튀어나간 전자가 있으면 뒤따라온 전자를 채워주는 거고. 그럼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가 이런 단백질을 통해서 NADP 플러스를 끌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만든다? NADPH를 만들게 되는 거고. 됐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ATP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 단백질 중에서 뭐를 만들 수 있는? ATP를 만드는 효소가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 효소의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됐지? 이게 뭔가 통과할 것 같지? 그잖아. 이게 뭔가 통과할 것 같잖아. 그지? 이것이 통로인데 누구만 전문적으로 이동한 통로냐면 수소이온만 전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예요. 이게 수소이온 통로예요. 나트륨이온 통로 있듯이. 그렇지? 그럼 여기는 뭐만 통과하는 거예요? 수소이온만 통과하지. 예전에 그 수소이온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과정 설명할 때 이온들 자체는 이 막 자체를 쉽게 통과하는 게 어렵다 그랬지. 가능한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로를 만들어주면 훨씬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농도차가 많아지게 되면 이 통로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이제 드디어 어떤 원리로 이동을 하게 돼요? 확산으로 이동할 힘이 생기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놈이 시간당 이동하는 양이 많아져요. 됐지? 그럼 잘 봐. 최초의 빛에너지 들어왔잖아. 빛에너지가 전자에는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화학 에너지로 바뀌었지. 이 화학 에너지가 수소이온의 농도차를 만들어가지고 수소이온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줬잖아. 그럼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것 자체는 무슨 에너지가 돼?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에너지 전환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에 돌아갈 수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됐지? 물리에서 얘기하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터빈이잖아.
그 터빈과 같은 여기 단백질 여기 돌아가요. 수소인 이동하게 되면 이게 돌아간다고. 사정없이 돌아가면서 이게 사정없이 돌아가면서 이놈들이 이제 뭘 끌어와가지고 ADP하고 인산을 끌어와가지고 뭘 만들기 시작을 해. ATP를 만들기 시작을 해. 쉽게 얘기하면 수소이온의 운동 에너지를 이 터빈과 같은 효소가 무슨 에너지를 바꿔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바꿔가지고 이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됐니? 재밌지? 재미없냐? 재밌잖아. 흐름이 이게. 이걸 밝혀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지 않냐? 신기하지? 예. 밝혀낸 것 자체도 신기한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터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효소가 ATP를 합성하는 효소다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무슨 효소라고 그래? ATP 합성 효소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결과물 두 개만 크게 적어줄게요. 뭐하고? NADPH하고 그다음 뭐? ATP가 만들어졌어요. 이해됐지? 이제 이걸 바탕으로 암반응 진행시켜야 되는데 암반응에서 무슨 당 만들어야 돼?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잖아.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포도당을 만들려면 즉 포도당 하나를 만들려면 NADPH가 몇 개 필요하냐면 12개 필요해요. 숫자 외워야 돼. 12개 필요해요. 12개. 포도당 하나를 만들려면 ATP가 18개 필요하거든. 18개. 18개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ATP는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12개가 만들어져요. 몇 개 부족하지? 6개 부족하잖아. 이 6개의 부족한 ATP를 또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됐냐? 역시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나요. 이해됐지? 오케이? 그 과정을 이제 볼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똑같은 구조. 그래서 이제 몇 개의 ATP만 만들 거예요? 6개의 ATP만 만들 거야. 그럼 두 번째 명반응은 뭘 안 만들어요? NADPH는 안 만들어. 이것만 만들 거야. 알았지? 그리고 흐름 볼게요. 이게 관계이고 이게 뭐야? 관계 1이잖아. 그렇지? 이 과정, 즉 ATP만 만드는 과정에서는 뭐는 사용되지 않냐면 관계 2는 사용되지 않아요. 관계 1만 사용돼요. 이해됐지? 관계 사용 안 돼. 그럼 볼게. 아까 이제 구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무슨 전달계가 있어요? 전자 전달계.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쓰였던 효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이온 통로하고 뭐가 있겠어요? ATP 합성 효소가 있겠지. 이따 그림 나올 테지만. 됐니? 일단 보자. 여기서는 뭐만 쓰인다고? 관계 1만 쓰여요. 그러면 빛이 관계 1로 들어가지. 그럼 관계 1에서 빛을 중심으로 보여줘요. 모아주잖아. 그러면 이때 화학 에너지를 듬뿍 담긴 뭐가 뛰쳐나와요? 전자 몇 개가? 2개가 뛰쳐나오는데 이때의 2개의 전자는 1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요. 이해됐지? 흐름만 보라고. 흐름만. 이해됐니? 즉 여기가 무슨 게? 전자 전달계거든. 이때의 전자를 가지고 뭐만 만들 거기 때문에 ATP만 만들 거기 때문에 1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전자 전달계만 가지고 뭘 만들 거예요? ATP만 만들 거야. 그럼 애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전자가 이렇게 막 점프해서 가나요? 가는 게 아니라 틸라코이드 막도 유동성 같잖아. 이 단백질 계속 뭐해? 움직이거든. 얘가 움직일 때 이근처로 오게 되면 전자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지? 그러면 이쪽으로 전자가 가면 이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뭐 하게 돼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 그러면 아까 이 과정이 일어나겠지. 뭐? 수소이온을 이쪽으로 퍼 올리기 시작을 해. 이놈들이.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 차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지? 그러고 봐. 그러면 이쪽으로 갔던 전자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 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전자를 다시 씌워줄 필요가 없지. 그냥 돌아오니까. 그렇지? 여기는 갔다가 돌아오면서 뭐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소이온의 농도 차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 차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무슨 이온 통로를 통한? 수소이온 통로를 통한 ATP 합성요소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요? ATP만 만들어요. 됐지? 그럼 이렇게 해서 포도당 하나를 만드는데 몇 개를 보충해 준다는 얘기예요? 6개를 보충해 준다는 얘기지. 됐지? 그럼 봐. 위하고 아래의 큰 흐름 보면, 전자 흐름 보면 위의 전자는 순환하냐 안 하냐? 위에는 전자가 순환해 안 해? 안 하잖아. 일방적으로 물에서 공급받아가지고 NADPH로 가서 N은 결국 어디로 갈 거예요? 포도당으로 갈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비순환적 과정이라고 그래. 됐지? 말의 과정은
관계 원으로 갔던 전자 나갔던 전자 다시 돌아오잖아. 이런 거는 무슨 과정? 순환적 과정이라고 그래. 그럼 뭐 물어보겠니? 비순환적 과정과 순환적 과정의 특징 물어보겠지. 비순환적 과정의 결과는 뭐예요? NADPH, ATP. 여기는 ATP만. 그럼 비순환적 과정에서는 산소가 발생하냐 안 하냐? 발생하지. 왜? 계속 전자 채워야 되잖아. 여기서는 산소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지. 순환적.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결과적으로 이거나 공통적으로 뭘 만들어내요? ATP를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무슨 화라 표현하냐면 인산화라 그래요. ATP를 만드는 것 자체를 뭘 한다고? 인산화를 한다고. 알았지? 그래서 인산화 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ATP 만드는 원리나 이 ATP 만드는 원리 서로 뭐하니? 원리는 똑같지. 그래서 그 원리를 광인산화라고 그래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연의 농도차를 만든 다음에 ATP를 만드는 걸 광인산화. 여기나 다 광인산화지. 이해됐지? 근데 이제 차이점은 순환적 과정에서 일어나냐? 비순환적 과정에서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 전체 이름을 비순환적 광인산화라 표현을 해요. 비순환적 광인산화. 아래쪽은 뭐? 순환적 광인산화. 오케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종류의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포도당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내용물을 확보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지? 그럼 이놈들은 이제 말 그대로 어디 내에 존재하고 있다가 스트로마에 존재하고 있다가 이제 광합성할 때 이제 안 반응할 때 포도당 만드는 데 바로 쓰이겠지. 오케이? 할만하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능동수성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방금 했던 걸 살짝 다른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방금 했던 걸. 하나가 뭐예요? 비순환적. 하나가 순환적이에요. 배터리가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자, 볼게. 이게 뭐였지? 비순환적. 복잡해 보이냐? 여기는 뭐예요? 순환적인데 순환적 뭐가 쓰이지 않아? 관계가 쓰이지 않아요. 됐지?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에너지 수준으로 아마 해석을 할 거예요. 뭘로? 에너지 수준으로. 현재 X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 보면 돼요. 각 위치별 지점이라 보면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각 위치별로 각 상태의 무슨 양을 표현할 거예요? 에너지량을 표현할 거예요. 이해됐냐? 됐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지? 이제 그래프를 외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지? 이게 뭐야? 관계. 이거는 관계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됐지? 여기가 중심색소야, 중심색소. 그럼 이건 뭘까? P 680이지. 얘는 P 700이야. 비순환적은 둘 다 쓰이지? 됐지? 그럼 둘 다 비대대지 받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아, 여기 보고. 뭐야? 아, 내가 그래야 되는구나. 아이씨. 아, 내가 안 해놨네. 빛을 받지? 그럼 뭐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튀어나오지. 그럼 봐. 여기서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전자가 점프하는 줄 알아요. 점프하는 게 아니거든. 에너지가 뭐였다는 얘기야?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빛을 받으니까. 여기서 빛을 받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 비어진 전자 채워야 되겠지. 어떻게 채워? 물이 분해가 돼서 몇 개의 전자 채워주고, 두 개의 전자 채워주고, 몇 개의 이온 떨어져 나오고, 두 개의 수소이온 떨어져 나오고, 몇 분의? 2분의 1의 산소 분자가 떨어져 나오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때 튀어나온 전자가 바로 옆에 붙잖아. 바로 옆에 단백질 받지? 전자층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로 받는 단백질 바로 이거란 얘기야. 됐지? 그러면 여기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수준이 점점 뭐 한다는 얘기야?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게 되니? 그지? 그 다음에 여기 P700 있지? P700에서도 빛을 받아가지고 일단 뭘 방출시켜놨어요? 전자를 빵 하고 방출시켜놨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바로 옆에 있는 단백질이 받아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누구한테 줘요? 단백질한테 주면 이 마지막에 있는 단백질이 뭘 끌어와서?
NADP 플러스와 수소이온 끌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뭘 만들어낸다고? NADPH를 만들어낸다고. 이해됐지? 너무 밑에다 그랬나? 이렇게 할게요. N의 수준 표현해야 되니까 NADPH. 오케이? 됐지? 그러면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게 무슨 전달계지? 전자 전달계잖아. 그럼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뭐가 형성된 다음에 수소이온의 농도차가 형성된 다음에 수소이온의 확산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TP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봐. 그럼 그림에서 실제 문제에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애들이 무슨 착각하냐면 전자 전달계가 ATP를 직접 만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지. 수소이온 통로 통과해서 ATP 합성 효소를 통해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됐지? 그럼 비순환적 광유산화는 뭐가 관여하잖아요. 관계 2가 관여하지 않지. 그러면 관계 1만 관여하니까 여기서 뭘 받아요? 빛을 받잖아. 뭐가 튀어나와? 전자가 튀어나오지. 그럼 이때의 전자가 튀어나오면 이 전자는 바로 어디로 가냐? 일로 가잖아. 관계 1 바로 옆에 단필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뭐 한다고? 전자 전달계 맨 첫 단계로 간다고 지금. 이해됐지? 그럼 이놈들이 무슨 계를 통해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다시 원위치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차 만들어가지고 수소이온 통로를 통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뭐만 만들어지는 거고? ATP만 만들어지는 거. 이해됐니?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둘 다 짬뽕 시킬 거예요. 뭐 한다고? 어렵지 않아. 짬뽕 시킨다고. 그럼 흐름만 보면 되지. 봐. 비순환적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NADPH, ATP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비순환적은 내가 노란색 비순환적 어떻게 돼? 비순환적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지. 결과적으로 뭐만 만들어져요? ATP 만들어지는 거지. 미안. 순환적 이렇게 순환적. 오케이? 이게 되냐? 그럼 포도당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비순환적 얘가 몇 개? 12개. 얘 몇 개? 12개. 뭐야? 왜 이래? 여기는 6개. 왜 노란색? 6개 채워주면 드디어 포도당 하나를 만들 준비가 된다고. 이게 됐지? 흐름만 보면 돼, 흐름만. 이 문제가 나오잖아. 이걸 외웠는지 안 물어봐요. 이 구조를 외웠는지 안 물어봐. 구조 보면서 해석해낼 수 있느냐 물어봐, 이거는. 오케이? 뒤에 가면 안 반응 나오지. 안 반응 그림 보이냐? 동그라미 그림 회로 나오지, 회로. 그 회로는 외워야 돼. 그건 외워야 돼. 계속 보면 외워져요. 처음에 다가가기가 힘들지. 계속 보면 외워진다고 해. 알았니? 오케이? 아까 연록체 구조 보이지? 연록체 구조. 이게 틸라코이드였잖아. 그렇지? 여기가 틸라코이드 아래쪽, 여기가 지금 위쪽이야. 됐지? 그럼 여기에 관계 2, 관계 1이 있겠네. 여기도 뭐가 있어요? 관계 2, 관계 1들이 산재돼 있다고 지금. 됐지? 그럼 여기가 관계 2, 여기가 관계 1이야. 그럼 여기가 뭐가 있어? 전자 전달계. 됐지? 여기 뭐 또 다른 단백질 있고, 여기 무슨 이온 통로 있고, 수소이온 통로 있고, 잘 봐. 뭐야, 꺼져버렸네. 수소이온 통로 있으면, 아이씨, 이렇게. 수소이온 통로 있으면 수소이온 통로가, 얘가 스트롬하고, 얘가 틸라코이드 4강이잖아. 그럼 여기는 ATP 합성 요소가 어디 있겠냐? 여기 있겠지. 여기는 여기 있겠지. 그래서 방향 물어보거든. 그럼 전자 전달계를 통한 수소이온은 어디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지. 전자 전달계를 통한 수소이온이 이렇게 들어와.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확산을 통한 수소이온은 이렇게 나가지. 여기는 이렇게 나가지. 됐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ATP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는 이걸 보여준 거고,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이해 되냐? 그럼 또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릴 수도 있겠지. 여기다가. 그럼 수소이온의 능동성 어때요? 능동수성. 능동성 방향. 이 방향이잖아. 그치? 확산 방향. 이 방향이 되는 거거든. 이 방향 잘 보라고. 알았지? 이해되니? 참고로 비순환적 과정과 순환적 과정은 이제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요. 됐지? 그래서 이따 설명해 줄 거고. 왜 동시에 일어나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포도당을 만들려면 NADPH가
12개 필요하고 ATP가 총 18개 필요한데 그 중에서 비순환 쪽을 통해서 12개를 나머지 8개를 순환적 과정을 채워주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줘야 이게 이제 암반응으로 공급이 되면서 바로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엽록체를 보면 엽록체가 이렇게 있고 안에 이제 이렇게 그라나 또는 틸라코이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서 비순환적 일어나고 있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순환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포도당에 필요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물질들 계속 생산해 준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순환적 과정에서는 현재 수소에다가 전자를 담는 과정이었잖아. 그래서 전자가 담겨진 거를 이놈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NADP 플러스를 뭐라 표현하냐면 이거를 최종 전자 수용체라 그래요. 최종 전자 수용체. 왜냐하면 여기서 공급받은 전자가 결국에는 A한테 다 들어가는 거잖아. A한테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놈을 최종 전자 수용체라 그래. 광합성 과정에서. 오케이? 됐지? 흐름 다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수소 이온을 스트로마 쪽에서 그 다음에 틸라코이드 내부 쪽으로 수소 이온을 이동시켜서 수소 이온의 농도차가 만들어지면 이게 확산을 통한 운동 에너지가 ATP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수소 이온 입장에서는 여기가 무슨 농도가 돼야 돼요? 고농도가 돼야 되고 여기가 저농도가 돼야 되지? 그렇지? 네. 그럼 수소 이온의 농도를 화학에서는 이거를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잖아. pH. 그래서 고농도란 얘기는 여기보다는 pH가 뭐 해야 돼? 낮아야 되지. 여기는 여기보다 pH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수소이온이 통과를 하면서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 농도를 반대로 한번 바꿔보거든. 실험 통해서. 그래서 여기를 고농도로 만들어주고 여기를 뭘로 만들어줘요? 저농도로 만들어주면 여기는 어차피 수소이온 통로니까 이거는 무조건 확산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이동이 갈 수 있잖아. 그럼 ATP 합성 요소는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수소이온이 반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ATP를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도 ATP 합성 요소가 그 에너지를 ATP에다 저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지? 여기까지 좀 잡아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실험에서 실험을 하나 보여줄 텐데, 방금 얘기했던 NADP 플러스가 바로 최종 전자 수용체지. 이 최종 전자 수용체가 존재하겠구나라는 걸 가늠한 실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힐의 실험인데, 얘들 교재에 보면 광합성 맨 처음 보면, 맨 처음이 아니라 광합성 과정에 여기 17페이지를 보면은 힐의 실험이 나와 있어요. 17페이지에 그 마지막 실험을 지금 확인하는 거야. 일단 광합성에 필요한 엽록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식물을 하나 채취를 하고, 이 식물이 뭐 같아 보여? 이거 본 적 있니? 이거 식물? 어렸을 때 많이 봤었는데? 풀인데 질경이 어렸을 때 이거 뜯어가지고 서로 힘겨루게 하고 막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안 했지? 어쨌든 이 안에는 잎 있잖아. 잎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서 엽록체를 빼낼 거예요. 엽록체를. 그래서 이놈을 갈아요. 갈아가지고 시험관에다가 이놈들을 이제 이렇게 얹혀놔요. 그럼 여기가 이제 거름종이거든. 거름종이면은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시키고 주로 엽록체보다 작은 물질들이 통과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확보하는 거냐면 엽록체를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특정 화학 물질을 집어넣어 주는데 어떤 물질을 집어넣냐면 옥살산철 3를 집어넣어줘요. 그냥 이런 물질이 있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철이거든, 철. 그치? 뒤에다가 3을 붙여놨거든. 이 철이 이온 상태로 바뀌어 있는데 이게 3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Fe3 플러스를 가진 물질이 이게.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이 엽록체한테 이제 빛을 줘가지고 광합성을 통해서 전자가 발생을 하고 그 전자를 받아주는 분명히 수용체가 있을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니까 이제 그게 그 역할을 대신할 거야. 이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명반응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반응만. 그래서 암반응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암반응에서는 반드시 무슨 기체가 들어가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버려요. 됐지? 명반응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공기를 다 빼버려요. 그래서 공기를 전부 다 제거시키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명반응이 진행되려면 이제 빛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빛을 공급을 시켜요.
빛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엽록체가 빛을 받아가지고 명반응을 하게 되면 아까 순환적이든 비순환적 과정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그 결과 물이 광분해 되면서 무슨 기체를 발생을 해요? 산소 기체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이 기체가 발생함을 알고 명반응이 진행됐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뭘 확인하냐면 옥살산철의 상태를 확인을 해요. 됐지? 3가에서 몇 가로 바뀌었어? 2가로 바뀌었거든. 됐지? 그럼 3가에서 2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놈이 뭐를 가져왔다는 얘기야? 전자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명반응 과정에서 분명히 전자를 발생을 했고 이 전자를 받아주는 또 다른 물질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 물질이 바로 뭐라는 거야? NADP 플러스라는 걸 차후에 찾아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비유를 하자면 옥살산철 3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고? NADP 플러스 전자를 받아줄 놈이잖아. 그러면 전자가 받아진 이후의 상태니까 옥살산철 2는 뭐에 해당된다 보면 돼요? NADPH에 해당된다 보면 돼요. 됐지? 실제 실험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실제 엽록체 안에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이제 틸라코이드 막이잖아. 그럼 여기가 관계1이 있고 관계1 됐지? 그 다음 저쪽에 뭐가 있겠어요? 관계2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물의 광분을 통해서 발생한 전자가 이렇게 해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지? 그러면 옆에 있는 단백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단백질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NADP 플러스로부터 NADPH를 생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옥살산철 3를 집어넣어버리면 옥살산철 3가 실제 이것보다 전자와의 친화력이 훨씬 세거든. 그래서 애가 받아갈 걸 누가 가져가 버려요? 옥살산철 2가 가져가면서 3가 가져가면서 옥살산철 2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 그지?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분명히 전자를 받아주는 최종 수용체가 존재할 것이고 그 물질이 바로 NADP 플러스구나. 됐냐? 됐지? 비교적 간단한 실험 중에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엽록체에서 ATP를 직접 합성해보는 실험도 해보는 거죠. 아까처럼. 교재는 없어요. 교재는 없고 기출문제 나뉘는 내용이야. 그래서 내용을 바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삼각 플라스크가 있어요. 삼각 플라스크. 여기다가 특정 수용액을 담아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엽록체에서 ATP가 합성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를 집어넣어야 돼? 엽록체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 전에 현재 이 수용액의 pH를 몇으로 맞췄어요? 4로 맞춘 용액이에요. 수용액이. 이해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엽록체를 집어넣는데 실제 엽록체가 아니라 엽록체에서 뭐를 분리시켜서 집어넣은 거냐면 틸라코이드 막을 따로 분리시켜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엽록체 중에서 틸라코이드 막만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 주변은 스트로마가 아니에요. 엽록체 안에서 뭐만 끄는 거예요? 틸라코이드만 끄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스트로마가 없기 때문에 스트로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암 반응에 필요한 효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 현재 틸라코이드 내부에 pH 상태를 보니까 이게 7이에요. 7 됐지? 그러면 비교해보면 농도 비교해보면 바깥쪽이 뭐가요? 고지. 안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게 놔두면 이때 내부가 몇으로 바뀌냐면 4로 바뀌어요. 됐지? 왜 4로 바뀌지? 수소이온이 이 안으로 뭐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지 지금. 농도차로 인해서. 됐지? 그럼 애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왜 바깥쪽은 안 바뀌어요? 수소이온이 이동하면은 여기도 pH가 높아져야 되지 않나? 근데 틸라코이드 막의 구조는 굉장히 조그만하잖아. 상대적으로 주변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pH 변화는 생겼지만 여기서 뭐 실험 측정상에서 엄청나게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여기는 수소이온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 공간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pH가 4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도차가 형성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분명히 수소이온이 세포 내부로 들어갔으면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틸라코이드 막을 보면은 여기가 스트로마 쪽이었고 이게 틸라코이드 내부 쪽이면은 이 수소이온은 어떻게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 수소이온 통로를 통해 들어왔을 거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는 뭘 만들어지지 않거든. ATP는 만들어지지 않거든. 됐지? 자, 그 다음 다시 이놈을 빼요. 틸라코이드 빼고 틸라코이드 빼내고 여기를 몇으로 맞춰요? pH를 8로 맞춰줘요. 그 다음에 pH 4가 되던 틸라코이드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고농도, 여기는
저농도가 되지. 그럼 수소 이온이 다시 이쪽으로 뭐 하게 돼요? 확산을 통해 빠져나오게 되겠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ADP하고 인산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ATP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됐지? 이거는 이 과정은 빛을 사용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틸라코이드 안쪽과 바깥쪽에 수소연의 농도 차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 이렇게 ATP가 만들어지는가 확인한 실험이에요. 빛 사용 안 한 거야. 그럼 여기서는 산소 발생했겠니? 안 했겠지. 농도 차에 의해서만 ATP 합성되는 거 보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는 NADPH가 만들어졌겠니? 그렇지 않거든. ATP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됐지? 있어. 미안해. 다 있어. 다 있지. 재료 줘놓고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재료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ATP가 만들어지지 않는 뜻이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 실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거든. 간단한데 이거를 살짝 까서 물어봐 버리면 애들이 또 많이 틀려요. 이제 자, 그다음